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최승주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연수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아주 내용도 좋고 또 연수 문제가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챕터 1장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 제1장의 1번 문제는요. 어떤 경제체제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어떤 경제체제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역할, 정답의 핵심은 바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세 번째, 경제의 안정과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자원은요, 아시겠지만 희소한 자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 문제가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소득과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 공평한 분배,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간단하게 내용만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요, 한 사회가 보유한 노동, 자본, 토지,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 생산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거 앞에 희소한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배분해야 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주어진 자원으로 사회 전체의 만족이나 후생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것은 좋은 거는 맥시마이즈하고 나쁜 거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요걸 우리가 최적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용어 좀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가 뒤에 가면 일반 균형 이론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 생산 구성의 효율성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효율성이 깨지게 되는 걸 시장 실패라 그러고 그때 이제 정부의 역할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로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해서 소득과 재산이 반드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달라요. 노동 능력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보유한 자산, 상속받은 재산이 있냐 없냐, 또 시장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불공평한 불평등, 이런 것들 발생할 수가 있죠. 자, 효율성과 공평성 관련해서는요. 효율성은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낭비가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낭비가 없어. 이게 바로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요건 객관적이죠. 근데 공평성이다라고 하면 이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그리고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범 명제다. 이렇게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경제 안정과 성장 요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죠. 근데 심각한 경기 변동이 실업과 그리고 또 물가 상승이나 소득 감소와 같은 문제를 또 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 특히 안정은 주로 물가 안정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 수준, 요게 고용에서 안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이 완화되는 게 좋고요. 금융시장도 요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 돼야 바람직하게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 수지와
그리고 환율이 안정적이어야지, 환율이 안정적이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은요, 약간 장기적인 측면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경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거나 노동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교육과 인적 자본이라 하죠. 휴먼 캐피털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산성의 향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제도, 더 나아가서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요. 경제가 불안정하면 기업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물가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으면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 되죠. 결국 경제 안정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전체적인 인트로 측면에서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경제 체제는 첫째, 희소한 자원을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용도에 배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해야 하고요. 둘째,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더라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과 재산의 분배가 반드시 공평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조세와 이전 지출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분배 상태를 추구해야 되고요. 셋째,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을 완화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자본 축적, 인적 자본 형성, 기술 진보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합니다. 현실의 이런 경제 체제는 이 세 가지 목표 사이의 상충 관계를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조화를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효율적인 배분, 공평한 분배, 안정과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희소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성과는 공평하게 분배하며 경제 전체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